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한번 와서 한국 정치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미진했나 봐요. 저도 좀 미진했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 같아서 한번 더 하자고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고 급하게 김포공항으로 가서 한 2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길에 내내 이제 생각했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정치적인 프로토콜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나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분단됐고 그리고 그 분단 과정에 프랑스, 미국, 중국, 소련이 다 개입하게 됐고 오랜 내전을 거쳤고 그리고 마침내 전쟁으로 결말이 났어요. 근데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전쟁에서 이겨서 베트남을 공산주의로 통일한 월맹의 호치민이라는 저쪽의 그 좌파 지도자와 북쪽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는 다르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느낀 거는 베트남에 가서도 느꼈는데 호치민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그냥 우러러 나오는 존경심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한 무슨 우러러 나오는 존경심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된 굴종은 있겠지만 그 점이 굉장히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 월남이 망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월남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이거하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용기와 정직이 다르다.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주의의 승리로 끝났고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지금 분단이 언젠가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통일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우리가 갖게 하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점에서 객관적으로 비슷한데 그런데 그 두 가지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학을 한 40년 해오면서 저도 뭐 공부할 때 연구자 생활할 때 이른바 당시 시대를 풍미하던 학문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그 유행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40년 정치학을 공부하고 또 평론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잠정적인 결론은 뭐냐면 역시 정치는 사람이 중요하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리더십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정치다. 우리가 이 정치학을 마키아벨리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마키아벨리 이전에 윤리 종교 영역의 정치를 마키아벨리 이후에는 과학으로 현실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게 됐다고 보통 얘기하죠. 이 마키아벨리가 가장 또는 궁극으로 추구했던 것이 바로 리더십의 문제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마키아벨리 용어로는 포르투나라고 표현되는 이 운명 구조 이게 엄격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규정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조차도 결국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사람들의 또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지도자들의 열정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비르투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치 평론가로서 그런 이 정치인의 행동, 정치 지도자의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또 한반도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관심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층위가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근대와 근대와 포스트 근대가 함께 병존하고 있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한국에서 유학 왔거나 한국 생활의 경험이 있죠. 집에서는 거의 정근대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컸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아주 전근대적인 자식 부모 관계에서 친척들 관계에서 컸을 거예요. 학교를 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가 매우 전근대적인 그런 관계가 일반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사회에 진출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근대적 계약관계 속에 편입이 돼버려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비헤이비어는 포스트 근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근대와 근대와 포스트 근대를 거의 하루 동안 매일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혼란이 안 생기고 정신 이상이 안 된다는 게 아주 신통할 정도예요. 거기서 오는 그 엄청난 사회적 스트레스가 다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무지무지 살기 어려운 사회예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착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내서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하기 쉬운 말로 고리디우스 매듭 끊듯이 그냥 단칼에 말은 쉽지만 그렇게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게 이념적 갈등은 우리가 통상 일본이나 선진국가에서 보거나 경험하는 그런 이념적 갈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이념적 갈등은 죽고 죽는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70년 전에 이념 때문에 죽고 죽이기를 500만 명이 죽고 죽이기를 당했다니까. 그리고 1000만 명이 지금 헤어져 산 지 벌써 70년이에요. 그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 뭐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이념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이 대한민국의 이념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제가 공부했을 때 프랑스 68년 혁명, 그 다음에 일본의 70년 야스다 강당 전공도 투쟁 이후에 서구 사회나 일본은 이런 이념 문제 가지고 죽고 죽이는 전쟁과 같은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대개 이제 다 체제 내적 경쟁으로 제도가 돼버렸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이념 때문에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인종이 다르다고 인종 청소를 한다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종교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인 거지. 그냥 이념 하나 갖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이념 전쟁의 심도가 너무 깊어서 그래서 한국 사회의 모든 정상적인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인데 48대 47로 국민이 선택했어. 그런데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운동을 시작한 좌파가 한국의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아니 그래도 한 1년이나 2년이나 지켜보다가 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러고 명분이라도 세워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파 종북주사파들은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취임이 5월인데 4월부터 촛불 들고 윤석열 퇴진운동을 시작한다니까. 대중적으로 걸거리에 나와서. 이거는 일체의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구조가. 일체의 그 민주적 과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면은 그 절차에 따르고 지면은 절차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의 행태라고. 그런 종북 주사파들과 이 자유파가 이념 전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길게 따지면 70년, 짧게 따져도 한 7년째 전쟁하고 있어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는 이 정도 심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야 그래도 진보에서 호남에서 대통령 한번 해서 한번 싹 물갈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러고 영남 쪽에서 그냥 그 불복하려는 심리를 콱콱 누르고 그걸 참아냈어요. 노무현 때까지 그랬어요. 진짜 이해창이가 억울하게 그 김대엽이라는 자의 가짜뉴스 괴담 유포 때문에 병풍 때문에 정말 승리를 도둑질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하진 않았다고.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7년 전에 문재인이가 박근혜를 쫓아내고 감옥 보내고 정권을 탈취하다시피 잡은 이후에 이 문재인이라는 자와 그 정권의 주체 세력이 5년 동안 내내 뭘 했냐. 이 정부라고 하는 게 들었으면 주요 국정과제라고 하는 걸 선정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심적인 국정과제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이 100대 국정과제를 선포를 했어요. 정권 잡자마자. 1번이 뭐냐? 적폐청산이야. 1번 적폐청산. 박근혜 세력, 보수 세력을 싹 다 때려잡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그 정권의 최고 실세인 이해찬이가 저 보수 다 때려잡아가지고 50년 집권해야 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김대중이 노무현이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그래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도 하고 불만은 있지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시 정권 찾으면 되지 됐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그하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정권이고 행태를 완전히 다르게 보여줬어요. 정권 잡고 5년 동안 보수 세력을 때려잡는데 5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보수 쪽의 대통령 2명, 국정원장 4명, 감옥에 동시에 감옥을 간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여기 그 국제관계 쪽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장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최고 정보 책임자를 정권 받겠다고 손대기 시작하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대통령은 잡아놔도 국정원장은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런데 문재인이는 국정원장 4명을 한꺼번에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쟁한 거예요. 전쟁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것들이 전쟁을 했어. 5년 동안. 그래서 정신없이 당하다가 이 자유파가 간신히 기적과 같은 역전을 시켜서 간신히 정권을 되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 그 당했던 정말 죽자고 달려들었던 그 권력의 폭압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거든.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달려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선 직전에 자유파 보수의 승리를 예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수가 정권 잡으면 저 종북주사파 문재인 세력이 했듯이 저 종북주사파를 도륙내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악순환은 우리가 끊자. 그래서 딱 100명만 잡자 그랬어. 내가 봐도 100명 정도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정도로 중범죄를 저질렀다. 딱 100명만 잡자 그랬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아직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정치를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걸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정권이 바뀌면 허니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줘요. 쭉 그랬어. 김대중 때의 이회창 야당, 노무현 때 이회창 야당은 6개월 이상의 허니문 기간을 줬어요. 이 허니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냐면 새로 들어선 정부, 새 대통령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국정과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중에서 어느 부서를 좀 새로 신설을 하거나 또는 줄이거나 통폐합을 하거나 해야 될 일이 생겨요. 이게 정부 조직 개편인데 이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선거에서 져서 억울해도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이러한 정부 조직은 좀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 국회에다 제출하면 그거는 눈 지금 갖고 통과시켜줬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헌정사가 그래. 근데 이재명 야당은 단 하나도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없애겠다고 하는 부서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여가부.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는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없애겠다는데 그것도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국회 청문을 하는데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장관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은 바꿨지만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거의 모든 일을 행정부의 시행령 고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 반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집권당이 지면 지금보다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는 뭐 여반장이고 총선 다음 날부터 식물 대통령이 될 거고 그리고 탄핵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그래도 어쨌든 시행령 고쳐서라도 해왔던 게 있어요. 예컨대 굉장히 중요한 개혁 조치들이 있었는데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민노총 한노총과 싸웠죠. 그리고 결국 민노총 한노총이 무릎 꿇고 백기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회계 장부를 공개했어요. 법에 다 하기로 돼 있는 걸 그동안 안 했던 거거든. 그거를 어쨌든 하게 만들었어요. 또 수십 년간 정말 적폐였던 건설 현장에서의 그 조폭들과 같은 노조의 갑질 횡포 이거 지금 거의 다 근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법 하나 못 고친 상태로 시행령 가지고서 이걸 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년 총선 치면은 다시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겁을 안 낼 테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진짜 정부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다. 진짜 정권 교체는 내년 총선에서 이긴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168석의 압도적 다수당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은 지금 이 이재명의 목표는 3년 후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급한 목표가 있어. 감옥에 안 가는 거. 이 이재명이한테 지금 제기된 혐의 그리고 진행되는 재판의 양상이 다들 심각하거든요. 워낙 사건 수가 7, 8개나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하나하나가 다 심각해요. 그래서 이재명이 말로 이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되면 50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니까 잘 알겠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지금 3년 후 대통령은 한참 후의 얘기고 당장 어떻게 하면 감옥에 안 가는가가 제일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급한 현안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정말 파행적으로 방탄국회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총선에서 지면 바로 감옥 간다고 이재명이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지난번에 42표인가가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 42표는 이재명이가 보기에는 저 배신자들인 거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기는데 42명을 도려내고 이기는 거예요. 확실히 자기에게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피바람이
불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지가 나서서 내놓고 지가 칼을 휘두르면 역풍을 받으니까 지는 나서지 않고 개딸들을 시키고 있어요. 개딸들이 집요하게 타겟이 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게 경선을 다 할 텐데 경선에 책임당원으로 대거 당원 투표권을 가지고 하여튼 경선만 붙여라, 우리가 다 정리해 주겠다, 이러고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정치가 매우 비정상적인 데다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의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정치도 진짜로 비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아서 역대 최고일 겁니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80% 정도의 국민들이 여나 야나 어쨌든 현 정치인들은 못 믿겠다, 현 정치인들 꼴보기 싫다,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 심화돼서 질적 발전이 있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현 정치권이 지난 7, 8년 동안 보여온 그 비정상적인 정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수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비판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여든 야든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아주 대대적인 인적 청산을 통해서 선거 승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한 발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정치 선거 역사에서 공천혁명을 더 세게 잘한 정당이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는 패턴을 보여왔어요. 지금까지 가장 현역 의원을 많이 교체한, 현역 교체율이 제일 높은 선거가 언제였냐면 1996년 당시에 신한국당이에요. 이 현역 의원 42%를 교체했어요. 42%의 현역 의원을 공천을 안 주고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빈자리에 대거 정치 신인들이 들어가서 초선 의원이 돼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정치 혁명, 공천 혁명을 이루어낸 그 초선 의원들이 누구였냐면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 정의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후 한 30년간 한국 정치의 주류로서 활동을 하고 이제 다 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내년 총선도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정치사적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정초선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정초선거. 파운데이션 일렉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거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공천혁명을 잘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가 다선 중진 용태 무소속, 다선 중진 불출마, 당 지도부 불출마,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지금 혁신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 30-40명 정도의 중진들이 이제 불출마를 하게 될 텐데, 그게 96년 42% 정도의 현역 의원 교체에 거의 상응하는 정도의 공천혁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도 하고 또 대대적인 인적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주역들이 대거 정치권에 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2시간 동안 고성고 TV를 통해서 논평하고 있는 것도 이 문제의 의식, 이 프레임 속에서 제가 논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런 큰 틀 속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 이외의 얘기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제가 질문 받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이제 이념은 패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정치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고 그냥 기득권 정당만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일 것 같습니다. 온갖 부동산, 주식, 금융 투기를 일삼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를 다음 대표로 하는 친북 성향의 기득권 정당이랑, 또 다른 한쪽은 재벌들과 이해관계를 얽히고 또 자신들의 권력과 부동산 등의 재산 등을 유지하고 권력 앞에 줄서기 바쁜 친미치 성향의 수구 기득권 정당이 아닌가. 그 두 정당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념이 설 자리가 있는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총선 하나만 바라보고 양 정당이 자기들의 그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날리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물론 저도 그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나마 민주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제 큰 이제 하나의 공천 혁명으로서 이슈를 선점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바뀐다고 혁신인가? 왜냐하면은 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반성, 즉 우리 집권 여당의 어떠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정책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이제 정책적 비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적합한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혁신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책적인 비전도 안 보여주고 그냥 사람만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과연 그게 이제 혁신이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성국 박사님께서 어떠한 이제 의견을 하실지 이제 의견을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로 조금 수준을 나눠서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제 먼저 한국에 이념 정당이라는 게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뼈 아프게 또 쪽팔리게 들어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자발적 정치 결사체라고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념이 없으면 정당이 성립이 안 돼요. 물론 대중정당의 경우에는 그 이념만 고집할 수는 없죠. 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합하다 보면 애초에 그 이념정당의 이념적 색깔이 조금 완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정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한국에 과연 국민의힘은 보수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정당인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정당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자들한테 던진다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점에서 쪽팔려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문제하고 좀 달리 확실하게 이념적 세력은 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김정은이의 지시를 받아서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남정찰총국, 그러니까 대남공작부서의 지령을 받아서 그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자들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서 김정은이의 적화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간첩들이 한 3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간첩들에 의해서 포섭된 이 종북 주사파들이 이게 수십만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들 중에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을 했거나, 또는 역대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또 이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구축한 진지의 핵심 한 요원 지도부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수백여 개의 이 종북 주사파 진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노총, 정교조, 민변, 참여연대, 민해총, 이런 것들이 종북 주사파의 진지들이에요. 그 진지의 핵심 지도자들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김일성주의를 따르는 이념 세력이죠. 이들이 이명박 때 광우병 파동을 기획했고, 그리고 박근혜 때 세월호 7시간의 괴담을 유포해갖고 탄핵을 끌어내는 국민행동본부를 구성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퇴진을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촛불 들고 나섰던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북 주사파 세력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들이 조정하는 꼭두가시 정당이고, 정의당도 자기들이 조정하는 꼭두가시 정당이고, 또 진보당, 이석계 진보당도 자기들이 조정하는 꼭두가시 정당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 종북 주사파의 이 진지들도 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주도하는 진지들인 거죠. 그래서 80년대의 좌파 운동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직 형태가 오픈장과 언더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70년대 일본도 비슷했는데, 언더포,
지하에 실질적인 지휘부가 따로 있고 오픈장, 총학생 회장이라든지 뭐 전대 의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스타로 알려져 있는 이런 친구들은 그냥 한번 쓰다가 버리는 그런 그 일회용 반창고 수준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쨌든 대중성이 있고 인지도가 높아서 그걸 가지고서 국회의원도 해먹고 뭐도 해먹은 거예요. 실제로 이 언더4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 이런 그 종북 주사파 이념 세력은 언더4 형태로 한 3만 5천에서 5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오픈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또 진보당 정의당의 국회의원도 하고 모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좌파들의 상황은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종북 주사파들은 명확하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파 보수 진영은 그보다는 조금 더 좀 흐리멍텅해요. 왜냐하면 80년대 후반에 소련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념 전쟁은 끝났다고 해버려 가지고 이제 진짜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이념 무장 해제를 다 해버렸어요. 이념적 무장 해제를 다 해버렸어요. 우파들이. 원래 이를테면 정신문화연구원,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아세요? 한국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이름이 정신문화연구원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70년대 초반이에요. 만든 이유는 딱 하나. 북한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되니까 그 주체사상에 대응하기 위한 남한의 정신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거든. 원래 70년대, 80년대는 대한민국도 그런 의미에서 자유파의 그 이념 세력들이 곳곳에서 딱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소련이 망하고 뭐 이러면서 진짜 다 이념 전쟁이 끝난 줄 알고 다 무장 해제가 돼버렸어. 거기에다가 90년대 후반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이제 10년 동안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자유파의 진지들이 하나하나 다 해체가 됐어요. 해체가 되고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한테 잠식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반공을 주 슬로건으로 하는 자유총연맹 같은 데도 좌파 단체처럼 돼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이 있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대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과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광화문 세력이에요. 2019년에 광화문에 10월 한 달 동안 거의 주말마다 100만 명 가까운 또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대중운동 사상 없었던 일일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헌법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법치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유파의 이념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종북주사파를 설명할 때도 수백여 개의 이 종북주사파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자기들의 꼭두가시 정당이라고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쪽에서도 그런 100만 명 가까운 이 광화문의 그 자유파 애국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자기들의 정당이라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했는데 저 국민의힘이 아닌 거예요. 작년 대통령 선거 이긴 다음에 이 광화문 애국 세력을 손절해버린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너네는 구구다. 우리는 너네랑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자유파의 본대와 스스로 단절하고 외로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핵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자해적인 행동을 합니다.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없애버려요. 당은 귀하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자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했던 게 문재인이거든요. 그게 문재인이 그래서 문재인 개헌론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없애서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로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문재인이가 했던 그 짓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김종인이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헌 당규에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만 있어.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핵심 가치를 포기한 정당이죠. 거기에다가 이 자신들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광화문 애국 세력과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좌파 진영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난 한 7, 8년 동안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배신했던 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주류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지금 이뇨한 혁신위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이를테면 장제원이다, 주호영이다, 권성동이다, 이것들 전부 다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느라고 배신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우파 진영은 자유우파의 이념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우파의 이념 세력과 그것의 정치적 대표체 역할을 해야 될 국민의힘이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념 전쟁에서 이 우파가 좌파에 비해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투쟁을 못하는 거예요. 저 종북주사파 좌파들은 어쨌든 확실한 자기 본대가 있고, 또 이 본대를 지도하고 후원하는 북한의 김정은 권력이 있고, 그리고 이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들과 수백여 개의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전체 이 세에 있어서는 약하지만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 자유우파는 뭐 북한과 같은 외부 지원 세력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전부 다인데, 여기서 이 자유우파의 본대에 해당되는 광화문 국민 세력과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 간에 심각한 유리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이념 전쟁을 그동안 못했어요. 제가 고성TV를 하면서 지난 5년 반 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이념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우파 진영은 그 자체적인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념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빨리 제대로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재편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자유우파의 실질적인 정책 대표체로 개조하기 위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지난 5년 반 동안 일관되게 고성호 TV를 통해서 주장해 온 겁니다. 그 이념 정당의 문제는 그렇게 제가 일단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문제 제기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혁신했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혁신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에 끝났는데, 혁신위 활동이 끝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당시에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위장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혁신이에요. 선거에 이기기 위한 혁신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찍 종료가 됐고 별 의미 없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는 그게 아니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혁신을 한다 그럴 때는 일단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걸 혁신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다시, 정치적 이념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잘 소팅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사람을 하고 하는 순서가 맞긴 하지만 시간이 우선 거의 없고, 이제 5달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이 인요한 혁신위는 그런 식으로 이념적 재정립과 정책적 소팅을 하기에는 이 인적 구성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혁신위의 목표 자체가 그런 걸 혁신하자는 게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한테 우리 뭔가 변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벤트 차원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금 인요한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인요한이 이재명이보다 김기현이보다도 월등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국민들로부터. 거의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 높아서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해도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해도 다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높아요.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인요한이가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왔어. 이거는 내가 한 7, 8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요한 혁신위를 등장시켜서 뭔가 하여튼 뭐 떠들썩하게 한 거가 성공한 거지. 그리고 그 인요한이가 국민들로부터 긍정평가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봐도 교과서적인 의미에서는 저건 혁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벤트야. 그런데 선거에는 저런 게 도움이 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했던 선거 상황을 이 인요한 혁신위를 띄우고 그 다음에 원진영 한동훈 두 이 히든 카드가 부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선거 국면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거기까지는 일단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토론을 하지 못하고 자꾸 설명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 이게 한국 상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라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불쑥불쑥 끼어드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보실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혁신위가 제가 이해하는 거는 결국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고위에서도 이 혁신위가 제안하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지 이게 이제 결국 그 총선에 뭔가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보면 별로 잘 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결국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 국민의힘 쪽이 훨씬 더 절박해요. 이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절박합니다. 근데 국민의힘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로 식물 대통령 된다. 그리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알아요. 또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협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선거에서 이겨야 될 이유는 지 감옥 안 가는 거 말고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함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절박하게 생각하면 이 여권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절박함이 대통령이 입 밖으로 나 절박해요 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 대통령의 절박함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집권당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은 다들 이제 국민의힘도 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혁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와 있어요. 근데 혁신의 요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딱 한 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장제원이, 주호영이, 김기현이 물러나면 혁신되는 거야. 뭐 여러 명이 이 얘기가 될 필요가 없어. 한 20, 30명이 물러나도 김기현이가 여전히 버티고 장제원이가 출마하고 주호영이가 출마하면 혁신 안 된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실제로 뭐가 벌어진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요. 특히 국민들이 유권자로 투표 행동을 하기 직전이잖아요. 아무리 혁신을 진짜로 해도 국민들이 혁신 안 했다고 반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별로 혁신 안 했어. 안 했지만 상징적인 3명을 불출마시켜버리면 야, 대단한 혁신했다 라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이, 장제원이, 주호영이를 불출마시키면 돼요. 여기 사실은 장제원이하고 주호영이만 하면 돼. 장제원이하고 김기현이만 하면 되는데 주호영이가 왜 끼어들었냐면 이게 지가 먼저 끼어들었어. 나는 꼭 대구를 지킬 거야 이러고 그 바람에 주호영이까지 지금 할 수 없이 여기 끌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불출마를 하면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혁신했다라고 국민들이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3명을 불출마시키는 것은 가능할 거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 경쟁에서 국민의힘이 좀 앞서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이선배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념이라든지 네. 비전이 이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박사님 그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또 두 가지 부분에서 또 이 왜 국민의힘이 이런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 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선전 능력. 민주당은 상당히 그런 걸 잘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편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이제 프레임을 딱 걸어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되게 잘 거는 정당인 것 같습니다. 선전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국민의힘은 선전 능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직력.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홍준표 시장도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정당의 어떤 내부적 질서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새로운 정치 인재를 영입하고 키우고 그럼으로써 이제 정당의 어떤 철학적이라든지 인적 일관성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능력도 민주당에 비해서 좀 없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 다 현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인을 잘 진단을 해야 개선책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선전의 문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운동사에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스 레닌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그 사회에서는 소수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소수파가 이미 권력을 갖고 있는 다수파를 무너뜨리고 뒤집어 엎는 거가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파가 다수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만 되는데 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방법이 선전이고 선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출발과 동시에 선전선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관지가 조직이다. 이스크라를 만들면서 이게 레닌이 그때 핀란드인가 스위스 쪽에 도망와 있으면서 바깥에서 만들어서 러시아로 그 신문을 뿌리거든요. 근데 그 신문을 뿌리는 조직이 다 공산당 조직이잖아요. 다 비밀이고 걸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신문 자체는 선전이고 선동이잖아요. 홍보잖아요. 그러니까는 홍보가 조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문 시대의 얘기죠. 근데 지금 SNS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건 마찬가지예요. 선전이 그 조직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15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길들여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에게서 선전선동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김일성이에서 김정일이로 권력이 이제 후계가 세습이 되는데, 근데 그때 북한을 어떻게든 좀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 이런 얘기예요. 김정일이가 그냥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받은 거야. 김정일이는 주체 사상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영화를 비롯한 이 문화 선정 영역에 있어서 탁월한 영도력을 보여서 그 능력으로 후계가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팩트는 사실이죠. 김정일이가 영화광이었고 실제로 영화 제작에 관여를 했고 그래서 신상옥, 최은희 그 부부까지 납치했고 뭐 이런 거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좌파들에게는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DNA 같은 거예요. 제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할 때도 이 좌파들하고 이게 민주화운동과 좌파운동이 막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대학에서는. 그 얘네들은 하여튼 뛰어나. 선전선동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김정은이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백마 타고 막 백두산에 눈발을 달리기도 하고. 무슨 어린애 하나 데리고 와서 뭐 같이 사진도 찍고 그게 정말 유치한데 먹혀요. 그게 정말 유치한데 근데 북한 주민들한테 먹히고 한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한테는 그게 먹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자유우파 쪽은 국민의힘 쪽은 이런 선전선동을 할 필요를 못 느꼈고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뭐 언제 했겠어요.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선전선동의 전문가들을 거의 배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우파 쪽을 보면 보수 정권을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 보면 전부 신문 기사 쓰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신문사 논설위원이 홍보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거는 정치학 교수가 정치 잘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랑 똑같이 관계 없는 거거든. 그러다가 야 이거 정말 우리도 선전선동을 잘해야 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진짜 전문가를 좀 찾자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입니다.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조동원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요. 이 사람은 교수가 아니고 언론사 출신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광고쟁이야. 이 사람이 만든 광고 카피가 뭐냐면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 카피는 기억하죠? 그런 광고 카피를 만들어낸 사람을 영입을 해서 홍보 책임을 맡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고를 쳐요. 어떻게 치냐? 그 전까지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거든.
이 사람이 그걸 빨간색으로 확 바꿔버려. 그거는 지금도 국민의힘 색깔은 빨간색이잖아요. 보수파 색깔이 빨간색이 됐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고를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 조동원이가 최초로 우리 저 자유파 진영에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된 광고 전문가, 여론 선전선동 전문가를 데려다가 쓴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조동원이가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는 따로 변론으로.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했던 거가 최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다시 언론사 출신으로 다시 돌아갔어. 윤석열 정부에서 홍보수석 누굽니까? 김은혜. 그 무슨 저 방송하던 사람 아니에요. 뭐 아나운서인지 뭐 기자인지 하던 사람 아니에요. 지금 다시 후임 홍보수석으로 거론된 사람은 또 신문사 무슨 저 논설위원인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반면에 저 종북 주사파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진짜 광고 전문가들 선전선동의 현장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원래 DNA가 그런 데다가 사람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이 보수가 자유파가 계속 선전선동해서 저쪽에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전선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언론이 더 중요하고 세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 옛날에는 신문 독자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 갖고 따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독자 숫자에 따라서 광고 단가도 달라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들이 서로 실제로 구독료를 내고 봐야 되는데 더 찍어가지고서 어디다 갖다 버리는 식으로 해서라도 막 발행 부수를 늘렸어. 그래가지고서 광고 단가를 올리려고 하여튼 그런 그 편법까지 썼던 게 한국 언론이에요.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언론 매체들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면 신문이 제일 셌어요. 신문 중에서도 조중동이 제일 셌어요. 그 다음에 KBS, MBC의 9시 뉴스, 지상파가 셌어요. 그리고 그때는 종편이 아예 없을 때니까 종편 빼고 그 다음으로 셌던 게 뭐냐면 주간지, 월간지들이에요. 시사저널이다, 월간조선이다, 뭐 주간조선이다 이런. 그리고 난 다음이 라디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제일 센 게 유튜브입니다. 제일 센 게 유튜브, SNS예요. 그 다음으로 센 게 종편입니다. 종편. 그 다음으로 센 게 라디오. 그 다음이 지상파. 그 다음이 신문. 그 다음이 잡지예요. 순서가 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SNS에 한국에서 SNS 그러면 유튜브,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전체 광고 시장의 3분의 2를 유튜브, 네이버 다음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광고주들 뭐 삼성 컴퓨터건 현대자동차건 지구들이 돈 내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 효과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전부 다 어디다가 광고를 주냐면 유튜브에다 광고를 주고 네이버에다 광고를 주고 다음에다 광고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편으로 줘요. 그 다음에 라디오로 준다. 이게 그 매체 영향력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난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순서에서 유튜브 SNS가 7년 전에는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논외로 하면 종편이 세고 지상파가 세고 라디오가 세고 신문이 셌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저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해 들어간 거예요. KBS, MBC, 민노총이 장악하고 종편은 정권을 잡고 재허가 재승인 문제를 가지고서 목을 비틀었어요. 종편은 대체로 노조가 없어요. 없는데 이를테면 제가 TV조선에 진행자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진행자예요. 3년에 한 번씩 재승인을 받아야 돼. 2018년에 재승인을 받을 때 그때 문재인 정권이 TV조선에다가 조건으로 내건 게 고성급 프로그램을 없애라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그 후로도 나는 TV조선에 고정 패널로 일주일에 5번씩 나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서 2020년 4월이 됐어. 다시 문재인 정권이 고성국이 패널로 출연시키는 거 잘라라. 그래서 난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상파, KBS, MBC와 같은 지상파는 민노총 노조가 장악을 했고 이 종편은 힘이 약하니까 정권의 힘이 약하니까 재승인 때문에 정권이 직접 압력을 줘갖고 패널을 자르고 프로그램을 자르는 식으로 장악을 했어요. 라디오는 TV의 종속물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해서 다 장악을 해버린 거야. 종북 주사파들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왜 이 컴맹인데 저는 컴맹이에요. 지금도 컴퓨터 잘 몰라. 그런데 유튜브를 하게 됐냐? 잘리니까. 나는 평생 정치평론가로 KBS의 추정 60분 진행자, TVN의 빨간 의자 진행자, 교통방송의 아침 시간 진행자로 평생을 내가 정치평론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하나 잘린 거예요. 종북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래서 거의 완전히 지상파 종편으로부터 퇴출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나 하고
찾고 있던 터에 유튜브라는 게 있다고 그래 누가. 그래서 그냥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5년만 전에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성국 TV가 됐어요. 그런데 그 5년 반 동안에 이 유튜브가 지상파 종편 다 제치고 영향력 1위 매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력 1위 이 유튜브에서 당당하게 자유우파 정론방송으로 국민들이 인정하는 방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종북주사파들에게는 성의 DNA가 있어요. 그 공산주의 역사가 그래. 그리고 우리 자유파는 그 점에 있어서 전문가도 제대로 기용하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수준을 보여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정불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 절박한 속에서 시작한 유튜브긴 하지만 적어도 유튜브 영역에서는 우리 자유파가 종북주사파들을 압도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점에서 세상에 안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 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